뉴욕 제과점을 읽어줄게. 이 작품은 성인이 된 나가 지난 삶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전적 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뉴욕 제과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나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뉴욕 제과점의 흥망성쇠를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소중한 존재들은 결국 사라지지만 내 마음에는 영원히 남아 훗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나는 이 소설만은 연필로 쓰기로 결심했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연필로 소설을 쓴 것도 꽤 오래전의 일이다. 오래전의 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한다. 아직도 나는 뉴욕 제과점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 거기 뉴욕 제과점은 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엄마는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겨울이면 늘 코를 흘리고 다녀 소매 끝이 반질반질하던 초등학생 시절이었다. 네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시작했지. 뉴욕 제과점 난로 옆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과 뜨개질 바늘을 거의 동시에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했다. 그즘 우리 형제는 부쩍 잘하고 있었다. 추석도 지나가 손님이 뜸해지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어머니는 난로 옆자리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는 잘 입지 않은 스웨터를 풀어 새 스웨터를 짰다. 어머니가 스웨터를 짤 즈음부터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 대목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나 어머니는 말했는데 내가 너무 어렸던 탓으로 듣고는 잊어버렸던 모양이다. 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내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다. 뉴욕 제과점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으니까 죽은 뒤에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이 글을 쓰느라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젠가 어머니가 가게를 보느라 제과점 뒤에 딸린 골방의 갓난 누나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많았는데 그게 내내 미안했다고 말한 게 떠올랐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런 방은 없었다. 어디에 그런 방이 있었어요? 난로에 언 발을 녹이고 있었거나 제과점 문을 들락거리면서 물었을 테다. 저기 수족관 있는 데까지 방이었어. 그때는 집이 없어갖고 한 방에서 다 그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거든. 다행히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따로 살림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만 빼놓고 우리 형제는 모두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난 셈이다. 단팥빵이나 크림빵처럼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고 형제간에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다니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누나는 1965년생이다. 그렇다면 뉴욕 제과점이 문을 연 것은 1965년 이전의 일이 되는 셈이다. 월남 파병이 결정되고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고 대학생들의 반대 속에 한일 협정이 조인될 무렵이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일어났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뉴욕 제과점은 거기에 있었다. 나는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뉴욕 제과점 막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 우연히 고향 사람들을 만날 때면 지금도 간혹 뉴욕 제과점 얘기가 나온다. 모두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다. 역전에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기억해낸다. 어머, 여고 시절에 거기서 미팅을 자주 했는데 언젠가 인사동 술집 울역에서 만난 한 시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날 나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으리라. 이젠 더 이상 제과점을 하지 않아요. 뉴욕 제과점을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늘 하던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에 놀라거나 충격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학생 시절에 미팅까지 했던 곳이라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째서 놀라거나 충격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나는 가끔 멍청한 표정으로 이런 생각에 잠겨 한창 고향 얘기에 열을 올리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고향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는 곧잘 문맥을 놓친다. 나는 뉴욕 제과점이 있었던 그 거리에서 사라진 상점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상점과 함께 동네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나란 존재는 그 거리에서 배운 것들과 그 거리 밖에서 배운 것들로 이뤄진 어떤 것이다. 물론 그 거리에서 배운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내 몸 안에는 내가 어려서 본 상인들의 세계가 아직도 상상하게 남아있다. 저마다 내걸었던 양철 간판이나 형광등 간판이 어제 본 것처럼 또렷하다. 그 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고향에 있는 거리는 예전에 내가 살았던 곳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실향민이나 마찬가지다. 지물포와 철물상과 목재상과 신발 가게와 중국집과 금은방과 전당포와 양보점과 대포집과 명찰 가게와 다방 재료상과 전업사와 저울 가게와 하숙집과 대서방과 도장 가게가 있던 내 고향은 영원히 사라졌다. 개발은 그 모든 작은 상점을 없애버렸다. 대단히 쓸쓸한 일이다. 죽음을 앞두면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돌아볼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다른 시절에 할애된 시간을 줄여서라도 어렸던 그 시절, 그 거리를 오랫동안 공들여 천천히 다시 걷고 싶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생각이 많이 다른 모양이었다.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뉴욕 제과점은 그저 학창시절에 미팅을 했던 장소 정도라 죽는 마당에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야속하다. 뉴욕 제과점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언제 문을 닫았는지는 안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고향, 거리의 수많은 상점들끼리 뉴욕 제과점은 새롭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1995년 8월 결국 문을 닫았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이걸 비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나보다 먼저 세상에 온 것들은 대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뉴욕 제과점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일까? 그저 사라져버리면 그만일까?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내세우던 시대가 지나가고 1980년대 들어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찾아오면서 뉴욕 제과점은 전성기를 맞는다. 그러나 바게트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빵을 파는 세련된 제과점이 등장하고 뉴욕 제과점을 이끌었던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되면서 뉴욕 제과점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는다. 여태까지만 해도 나는 여름이면 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었다. 제과점에서 빵은 잘 사먹는 편인데 빙수만은 절대로 사먹지 않는다. 빙수의 생명은 팥수에 있는데 요즘에는 이 팥수를 직접 만드는 집이 없기 때문이다. 빙수는 곱게 간 얼음에 팥수만 끼얹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그래서 빙수하면 첫 번째가 팥수 맛이고 두 번째가 정말 눈처럼 얼음을 잘게 갈 수 있는 빙수 기계의 칼날 맛이다. 여름이면 나는 가게에서 빙수를 꽤나 많이 팔았다. 가장 기록적인 날은 1994년 여름방학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시와 소설로 등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고향에 알려진 바로 그 해다. 그 여름은 꽤나 무더웠던 모양이다. 매일 빙수 파는 양이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결산해보니 134그릇이나 판 것으로 나왔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해 여름에도 어머니는 연례 행사처럼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나중에 어머니가 태어나면 자랑하려고 그 숫자를 암기했다. 134그릇. 정말 대단한 숫자였다. 그래, 많이 팔았네. 며칠 뒤 대구의 병원으로 내려간 내가 숫자를 말하자 어머니가 누워서 피식 웃었다. 이제까지 하루 동안 빙수 판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팔았지. 몇 그릇이나 팔았는데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팔았다고. 여름에 빙수 팔아가지고 가을에 너희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됐겠냐? 나는 보호자용 침대에 앉아 떨어지는 링거 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해요. 네가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가게 그만두면 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냐? 내가 글 써서 벌면 되지. 아이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형하고 누나도 대학교 등록금은 내가 벌어서 됐으니까 너도 학비는 대줄게. 그 다음부터는 네가 벌어서 살아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수술을 받은 뒤로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것은 대학교 등록금이 아니라 그 웃음이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서운해할까? 결국 나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에게서 등록금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학 졸업 뒤 한 해 동안 나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 번 돈이 전성기 때 뉴욕 제과점 대목 장사는커녕 며칠 번 돈만큼도 되지 않았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내가 아는 한 마지막 기회가 뉴욕 제과점에 찾아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주창할 때만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는데 땡땡땡 나 땡땡땡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이 그 작은 도시에도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봐도 그런 가게에서 파는 빵과 비교해 뉴욕 제과점의 빵은 형편없었다. 뉴욕 제과점과 함께 빵 장사를 시작했던 다른 가게들이 하나둘 땡땡땡 나 땡땡땡 같은 가게로 바뀌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그러나 뉴욕 제과점은 꿋꿋하게 1980년대 풍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젠 더 이상 새롭게 바뀔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욕 제과점은 우리 삼남매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동안 필요한 돈과 어머니 수술비와 병원비와 약간만을 만들어내고는 그 생명을 마감할 처지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팔지 못해서 상한 빵들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와 함께 내다 버리곤 했다. 예전에는 막내 아들에게도 빵을 주지 않던 분이었는데 기레빠시도 버리지 않고 다 먹었던 분이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매우 처참했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던가? 어머니의 자존심은 빵을 팔지 못해서 버린다는 사실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버리는 정도로만 남아있었다. 그나마도 집 잃은 고양이들이 빵 냄새를 맡고 쓰레기 봉투를 죄다 뒤져놓아 청수차가 다니는 새벽이면 가게와 거리에 빵 봉지가 난무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가게를 그만두겠다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내게 말한 것처럼 어느 해 여름에는 빙수를 얼마나 많이 팔았었는지,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를 얼마나 많이 팔았었는지, 어떤 기술자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런 말씀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도 당신이 문을 연 뉴욕 제과점이 이제 그 생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납득하는 것 같았다. 그런 사실을 납득한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 나로서는 상상이 가질 않는다. 대학을 졸업한 그해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쓰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 뉴욕 제과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소식이었다. 새로 인수한 사람은 그 자리에 기차 승객들을 상대로 한 24시간 국밥집을 차린다고 했다. 나는 잘 됐다고 말했다. 뉴욕 제과점의 문을 열 때도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 문을 닫을 때도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나는 국밥집이 된 뉴욕 제과점 자리를 상상해봤다.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뉴욕 제과점은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역시 그 당시 내가 처한 문제만으로도 걱정할 일은 많았기 때문이다. 그 얼마 뒤 살던 집마저도 역전해서 시외곽으로 이사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도무지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닌 것만 같다. 나는 이제 기차에서 내리면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예전에 논이 펼쳐졌던 자리에 새로 건설된 아파트촌으로 직행한다. 24시간 국밥집으로 바뀐 뒤로 뉴욕 제과점이 있던 곳으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나는 문득 이제 살아갈 세상에는 괴로운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늘 누군가 내가 알던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내가 알던 거리가 바뀔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득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 안에 간직한 불빛들을 하나둘 꺼내보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사탕을 넣어둔 유리 항아리 뚜껑을 자꾸만 열어대는 아이처럼 나는 빤히 보이는 그 불빛들이 그리워 자꾸만 과거 속으로 내달았다.
추억 속에서 조금씩 밝혀지는 그 불빛들의 중심에는 뉴욕 제과점이 늘 존재한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는 동안 뉴욕 제과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뉴욕 제과점이 내게 만들어준 추억으로 나는 살아가는 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 다음에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살아갈 세상에 괴로운 일만 남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없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위안이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삶에서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저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됐다. 그즈음 내게는 아이가 생겼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가 나 없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어느 해 추석이었던가 설날이었던가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꽤나 늦은 시간이었다. 문득 24시간 국밥집이 떠올랐다. 나는 얼마간 망설인 뒤에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김천역을 빠져나오면 역전 광장 왼쪽에 뉴욕 제과점이 있었다. 양옆에 세시로 만든 진열창이, 그 가운데 역시 세시로 만든 출입문이 있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모형 케이크를 늘 진열해 놓았고 왼쪽에는 주방이 있었다. 오후면 기울어진 햇살이 들어오는 바람에 차양을 드리워야 했다. 가게를 볼 때 나는 오후 4시경이면 줄을 풀어 초록색 차양을 드리웠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80년대 후반에 새로 들여놓은 최신형 케이크 진열대가, 오른쪽으로 개방된 형태의 빵 진열대가 있었다. 한쪽에는 위로 문을 여닫는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었고 들어가는 길 맞은편에는 식빵, 롤케이크, 밤빵, 피자빵 등 좀 덩치가 큰 빵과 사탕 따위를 놓아두는 진열대가 하나 더 있었다. 거기를 돌아 들어가면 1번부터 9번까지 테이블이 있었다. 8번과 9번은 수족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출입문의 정반대 벽편에는 컬러 방송이 처음 시작된 해에 구입했던 텔레비전이 높이 설치한 받침대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늘 케이크 상자나 포장용 비닐을 쌓아두는 1번 테이블 한쪽에 앉아서 낮에는 출입문 쪽을, 밤에는 텔레비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은 뉴욕 제과점의 그 모습은 그와 같았다. 24시간 국밥집에 들어간 나는 옛날로 치자면 2번 테이블이 있던 곳쯤 돼 보이는 자리에 앉아 국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도 옛날 그 받침대에 놓여 있었고 바닥의 무늬도 그대로였으며 나무 장식의 천장도 마찬가지였다. 내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아이였다가 초등학생이었다가 걱정에 잠긴 고등학생이었다가 자신만만한 신출내기 작가였다가 빙수 판매 신기록을 세운 대학생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실내를 바라볼 수 없었다. 이윽고 국밥이 나왔고 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다. 국밥은 따뜻했다. 나는 샘을 치른 뒤 세시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역전 거리의 불빛들이 둥글게 아롱져 보였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불빛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조금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겠는가.